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저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걸출한 지도자를 미리 훈련시키셨고 훈련된 지도자를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환란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늘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이 위기의 때에 난세의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된 사람이 그 권세, 그 권력을 함부로 잃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애굽 땅에는 힉수스 왕조가 등극해 있습니다. 힉수스 왕조는 애굽의 그 토착민들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애굽 땅에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은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주민 정권이기 때문에 그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반발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난세의 영웅이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다 저축했습니다. 저축하고 계속 저축하는데 뒷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뒷말이 있었겠죠. 곡식을 저래 많이 싸가도가 뭐하노? 작년에도 풍년이고 올해도 풍년이고 내년도 풍년이 같은데 왜 가노? 그 소리 안 나올까요? 똑 떠듬해먹건 말이야. 여러분 곡식이 많으면 옛날에 뭐 했습니까? 떡에 먹고요. 또요. 술 빚어 먹었어요. 조성서 먹고 술 빚어 먹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면요. 나라에서 법으로 술도 못 빚어 먹게 하고 금지를 했어요. 왜? 양식으로 쓸 것도 귀한데 어째 그거를 술을 빚어 먹냐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쌀이 귀한데 그거를 어떻게 술을 빚어 먹냐 해서 막걸리를 못 빚어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술은 다 뭘로 빚었습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수입한 짜니까 그걸로 빚어가지고 막걸리를 그렇게 빚었잖아요. 자,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사람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절제시켜야 되는데 이민족이 세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건너온 왕조가 세운 왕조니까 그것을 풍성히 나누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데 있어서 푸는 데 있어서 잘못 풀면은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사람들이 표멀리즘이 생기면 이게 거지건성하고 그 다음에 공자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남태평양에 어떤 섬 하나가 아주 핫한 섬이 하나 생겼어요. 그 섬은 별로 뭐 이렇게 주목받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거주하면서 새똥을 이렇게 누고 하다 보니 그게 암석처럼 굳어가지고 섬 전체에 한 1m 정도의 새똥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굳어가지고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을 새들이 와서 똥을 누면서 새똥이 그렇게 굳어 있는 거. 섬의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화학 비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고 유기농 비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이 새똥천지인 이 섬에 노다지가 생긴 겁니다. 그 새똥을 1m 쌓아놓은 새똥을 그거를 이제 비료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주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새똥만 팔아도 주민들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세금을 전혀 걷지 않고 그리고 무상교육을 시키고 무상복지를 하고 돈을 펑펑 나누어주면서 부어라 마셔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섬을 덮고 있는 1m가 넘는 새똥이 전 세계의 수요 폭발해서 막 캐내서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캐가지고 이제 갖다가 팔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자원인 거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소비 수준은 이만큼 높아져 있고 이제 소똥이 아니고 새똥, 아침에 빠르면 새똥은 이제 거덜났고 더 이상 새똥이 없는 거예요.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국적을 막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라니까 페이퍼 컴퍼니 국제적인 그 그룹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서 서류상의 회사를 그 남태평양 그 섬나라에다가 두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내는 거 싸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페이퍼 컴퍼니들이 국적 세탁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그 기업체 그 주소지를 옮겨놓고 세금 탈루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것도 이제 거들나가 들통나니까 그 다음은 마약 장사를 하는 경유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도 들통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국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닥난 국고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자동차 기름을 그냥 막 줄 수가 없습니다. 차를 그냥 막 줬거든요. 줬던 차들이 인터넷에 보면요. 그 섬나라의 사정이 나옵니다. 그냥 차들이 있는데 그 고급차, 아주 고급차들이 굴러다닐 기름이 없고 몰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돼가지고 폐차가 돼가지고 버려진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분배도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분배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배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 인도차이나의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이쪽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공산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남미에 있는 공산국가는 선거해가지고 공산주의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쿠바는 쿠데타를 했겠네요. 쿠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때로는 공산주의 했다가 아이고 공산주의가 안 맞다 해서 자본주의로 또 왔다가 또 공산주의로 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그 나라도 감사하게도 석유가 펑펑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에요. 근데 그 석유를 처음 개발할 때는 개발할 기술이 모자라니까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이런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반반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석유를 생산했는데 이 공산주의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미국 석유 회사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다 쫓아버리고 우리 인민의 것을 어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이러면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펑펑 나는 석유를 이제 미국 회사를 쫓아버리고 국민들한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통해서 벌어는 이득을 가지고 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분배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는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농사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유가 펑펑 나는데 뭔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전신에 외국에서 옥수수 수입해서 먹고 그냥 자기 나라 경제는 석유 팔아간 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우리는 미국 ban크보다 더 잘 사는 개인 소득이 더 많은 나라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는 가난한 인민 대중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복지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제도는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간 중남미 계통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베네수엘라 사람 돈을 가지고서 미국에다가 원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좀 속된 말로 개폼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석유값이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셰일 가스라고 해서 땅속에 묻혀 있는데 저급 석유, 급이 떨어지는 석유들을 수압파쇄 공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뽑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뽑아 올리면서 전 세계의 이 군사 지역이나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일 가스, 세일 오일이 나오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 사고 미국 국내에서 석유를 소비하고, 미국은 석유 수출할 수 있는데 안 했던 나라거든요. 이제는 석유 수출 금지했던 것을 풀어가지고 석유를 막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석유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전에는 석유만 팔아도 옥수수 넉넉히 사 먹고, 석유만 팔아도 국민들이 무상교육을 시키고 무상 의료를 했던 나라가 이게 석유 팔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네수엘라 물가가 지금 이만큼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데, 외신에 보면 그래요. 닭 한 마리를 살려고 하면 돈을 가마떼기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마떼기 들고 가면 닭 한 마리 받아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재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재개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 10년, 20년 동안에 국민의식이 일 안 하고 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박혀진 게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땅이 더 넓은 나라예요. 빈 땅에 옥수수 심어서 차근차근 근면 근로하고
그렇게 해서 생업을 꾸려가면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짜로 펑펑 쓰던 습관이 습성이 몸에 배인 그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하다가 포퓰리즘으로 망한 대표적인 나라로 그렇게 세계사에 알려져 있어요.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펑펑 많다고 너무 넉넉하게 누리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포퓰리즘이 생겨서 부어라 마시라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때를 맞아서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쌓아놓은 고시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분배해도 안 되고, 예, 언젠가 이 자원이 끝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지금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진원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제조업을 뺏겼어요. 텔레비 어느 회사가 좋았습니까? 소니가 좋았습니다. 지금 어디가 좋습니까? 삼성이 좋습니다. LG가 좋습니다. 고맙죠, 그죠? 반도체 어느 회사가 좋았습니까? 예, 도시바, 히다치 이런 일본 반도체 회사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다 따라잡아가지고 추월해버리고는 이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우리나라 같은 걸 했어요. 예, 자동차,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일제차가 미국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인기를 한국차가 싹 끌어왔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입니까?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 한국차 4개의 나라 차가 유명하고 좋은 차들입니다. 근데 그런 차들의 시장에 한국차가 어깨를 나란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능 대비 가격이 쌌거든요. 가성비가 좋아서 그렇게 그거 다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지형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요. 블루베리 단지에는 공단이 안 들어오는데 베트남에는 1년에 한국에서 투자하는 한국 기업체가 투자하는 돈만 80조를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베트남의 수출액의 3분의 1인지 3분의 5만지 거의 반 가까이 베트남 수출액을 혼자 독차지해요. 그렇게 제조업이 넘어가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벌어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일본도 무너진 제조업의 터 위에서 돈 벌어놓은 돈을 계속 빚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제조업이 그렇게 있어서 그가 버티면서 모자라는 거는 벌어놓은 돈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언젠가 바닥이 나지요.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돈을 정말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쓸 돈이 없어지게 돼요.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80조 정도 얘기합니다. 580조. 네, 갑자기 580조를 통일 비용을 써야 돼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통일하고서 몽골하고까지 이렇게
좀 큰 나라를 만들자. 한몽연합국을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해요. 몽골까지 통합하려면 돈이 더 들겠죠. 어쨌든 이게 나라에 정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종잣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돈들을 너무 풀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복지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유럽의 복지는 세금을 많이 걷어요. 뭘 많이 걷는다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왜? 사람들이 정치가 공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내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애굽에서 요셉이 통치를 해나가는데 굉장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족이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국민들 땅이 다 나라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소유란 말이 나라 땅이란 말이죠. 나라 땅이 됐고 사람들은 이제 소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작이 된 사람들한테 우리 땅이니까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그죠? 반발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세금을 너무 적게 매기면 국고가 당진되고,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7년 동안 끈기 있게 이런 말 저런 말 가운데 기다리고 설득하고 하면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가 되었으니 곡식을 심고 거두다라고 하면서 토지법을 세웁니다. 26절에 그 5분의 얼마를 때웁니까? 5분의 1이 누구에게 상납되고 바로에게 상납되고 5분의 4는 누가 먹고 백성들이 먹고 그 외에 다른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세금이. 그러면 애굽 아프리카 본토인들이 왕조를 잡아서 지배할 때보다 세금이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리고 왕권은 강화됐을까요? 안 강화됐을까요? 왕권은 강화되는데 백성은 더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그 애굽 다민족의 나라에서 그 왕조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중국의 원나라, 징기스칸이 지배한 원나라가 들어섰어요. 원나라가 들어서서 농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매겼을까요? 더 적게 매겼을까요? 모르죠. 중국 역사를. 원나라 이전에 송나라 때보다 세금이 반으로 줄어요.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원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원나라는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무역하는 루트들을 개발했습니다. 무역하는 상인들이 지나갈 때 조그만한 나라들을 지나가면서 나라를 지날 때마다 통관세를 계속 내야 됐거든요. 근데 원나라가 지배하면서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무역 루트에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한 번 내면 몽땅 다 그냥 무사 통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세금은 줄어들게 만들고 상인들로부터 중앙 집권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나라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민족이 세운 나라, 중국에 몽골족이 세워서 중국 본토인들을 지배를 하는데 국민들의 반발 없이 나라를 경영해 가는 그런 방책을 세운 게 원나라예요. 요셉도 비슷한 지혜가 풀어지는 것이지요. 힘이 있다고 다 휘둘렀습니까? 안 휘둘렀습니까? 힘이 있다고 다 휘두르지 않고 그 힘을 적절히 세상 속에 풀어놔서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왕조는 강화하고 자기가 섬기는 바로왕의 왕조는 강화해주고 백성들은 안전히 살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또 복되게 살게 길을 터주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감당한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 정비기관 가운데서 국민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데가 국회입니다. 하는 일은 없이 돈만 많이 받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요, 자기한테 예산 심사가 올라오는 안건이 A4용지로 키로 어른 키만한 부서의 안건이 올라와요. 그거를 보좌관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차근차근 검토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걸 감사하려면은 날밤을 새워도 못해요. 길바닥에 앉아서 데모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감사할 틈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제껴놔버리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만 들고 일나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권에 유리한 정책에 유리한 뭐라고 합니까? 구조주의 속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안건들 가지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국회가 계속 대결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라의 10년 뒤를 놓고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안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쌈박질하고 있지요.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특별히 따라합시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위에 사람들을 세워야 될 때인가? 말씀 앞에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까?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영적인 체험을 줘야 될 것인가? 성령 안에서 다듬어야 될, 은사 경험시켜야 될 때인가? 은사 받은 사람을 다듬어 줘야 될 때인가?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보는 맥이지요. 그런데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이 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어디에 있는가? 그걸 잡아야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가야 돼. 풍년됐다고 펑펑 쓸 것도 아니고 흉년됐다고 그냥 조바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돼. 그럴 때 교회의 지도자는 뭐가 돼야 되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교인들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뽑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머리는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주희 목사입니까? 고상희 장로님입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지체가 되고 발되고 손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뭘 이뤄야 된다고요? 몸을 이뤄야 돼요.
사람은 성격이 달라요. 좀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옆에 붙어서 모자란 걸 채워줘야 돼요. 또 내성적인 사람은 좀 꽁합니까? 안 꽁합니까? 좀 꽁하잖아요. 꽁탕꽁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향적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누구여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된 가정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와 내하고 다르냐 하면서 티격태격 싸워요. 머리가 예수님이면요. 머리가 예수님이면 서로 이것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케어가 필요하고 돌봐줘야 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는 돌봐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목사하고 한 몸이 되어서 성도들을 함께 돌보아 줘야 될 사람. 그래서 그 돌보아 줘야 되기 때문에 내하고 친하고 내하고 가깝고 그래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오른손, 나는 이게 오른손이야. 나는 오른손 되고 장로님은 왼손 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른손만 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 목사 한 분 계세요. 참 샤프해요.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사람 스케일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목회하고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 한 손, 이쪽 손이 없는 거야. 푸근한 사람이 옆에 좀 붙어서 그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 많이 하거든. 지적 많이 하면 상처나잖아요. 그걸 보듬어 줘야 될 그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은사도 많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있고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약점 없습니까? 저는 제 약점 알아요. 여러분 약점 압니까? 약점은 다 있어요. 부족한 중에 함께 오른손 왼손 돼서 가는 거라고. 오른발 왼발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성도들을 섬겨서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가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지. 애들 다 컸으니까 이러면 상관없지만 부모가 한 몸이 돼서 자녀들을 돌보면 그 애들이 가정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나는 거. 이게 서로 다른 거 티격태격 싸우면요. 그 자녀들 속에서 만족감이 없고 그 몸 안에서 가족이라는 몸 안에서 제대로 커야 될 것들이 엇길로 가게 되는 거. 똑같아요.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님 해서 당회가 안정이 되고 당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세워지면 그 중심에 딱 세워지면 성도들은 중심 잡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손도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각각 자기 지체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7년 6년 동안 자기 혼자 이거 다 못해요. 애굽 나라가 얼마나 큰데요. 그와 한 몸이 됐던 자신의 신복 같은 사람들과 이인들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서 요셉 같은 사람이 저는 세워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역시 요셉 같은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돌봐줘야 될 사람, 사실은 요셉과 동력해야 될 야곱의 11 형제들이 을라 같은 짓만 하다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의 돌보심 받습니까? 요셉의 돌보심 안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의 한 텀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먼저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찍으랍니까?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랍니까? 안목이 열려야 하나님의 종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과천교회의 그 김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목회 안 한다.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자기는 목회를 누구하고 하느냐? 구역장들하고 한다. 당회는 그냥 굴러가는 거고, 진짜 목회는 구역장들하고 한다. 왜? 그게 더 그리스도의 몸 같으니까.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당회가 당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회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회는 그냥 굴러가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당회하고 중요한 일들은 안건을 나누고 그러지만은 진짜 목회는 자기하고 한 팀이 돼서 목회하는 것은 구역장들이다. 그래서 구역 목회에 자기는 목숨을 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은 모든 목사들이 다 동감했습니다. 왜? 교회의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당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요, 돌봐줘야 될 세상이랍니다. 교회 안에 돌봐줘야 될 대상이다.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요셉 같은 종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곳곳에서 요셉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은,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은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이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뤘을 것 같다. 나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30대, 30대는 교회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부부싸움 할 틈이 없었고 40대는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네요. 그거를 한 10년, 5년, 6년, 10년 싸워보니까 50이 되니까 안 싸우면 내가 불편하니까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50이 되니까 안 싸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고 서로 뭐 줘야 됩니까? 지체가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서로 뭐 줘야 된다고요? 지체가 되어줘야 돼. 그럴 때 교회도 가정도 건강하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그래 쓰임받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날 남편과 사이에, 아내와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아니하며 서로 다투는 통에, 갈등하는 통에, 서로 비난하는 통에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새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다음 주에 뽑습니다. 주님,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어려운 때에 정말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구룡포에 여러 가지 기근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바다에도 기근이고 밭에도 기근이고 논에도 기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풍부의 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그 교훈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